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4주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화율과 치명률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면역력 감소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각종 국립연구소를 관할해 두고 있는 미 에너지부가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청각신경회로도 잠을 자고 있지만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인체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수면 중의 소리에 반응하는 뇌신경이 다르다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 밝혀낸 걸로 각성 관련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체 일부가 완전히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어서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자칩이 어떤 부위를 얼마나 자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챗 GPT 열풍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신규 확진자가 최근 4주 매주 15%씩 감소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4주 연속 증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 면역력 감소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망자의 93에서 94%가 60세 이상이므로 60세 이상은 반드시 개량 백신을 접종하고 또 감염됐다면 즉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 1명이 입원에 들어간 총 진료비가 평균 1,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는 약 150만 원이었고 평균 11일을 입원해 총 진료비가 약 1,600만 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현재는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일반 의료체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약 20%, 32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복용은 국가와 개인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가 최근에 백악관과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90일간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참여했습니다. I can assure you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of COVID-19 that has, as you noted,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and wishes that there had been more done earlier on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o, of course, save more lives.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 등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全球科学家合作开展研究，但美国罔顾科学和事实，执迷于政治操。 이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미 에너지부는 중국 연구소로부터 코로나19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에너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한 인간 전염이 아닌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위원회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앙정보국 CIA 등 2개 정보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은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정보당국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온 최종적인 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든 반면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감 양성률이 급증해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 사이 14.3%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 내 많은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대부분 학교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가운데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돕는 PA 간호사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데요. 최근에 한 대형 병원은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유입니다. PA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족한 의사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봐도 PA 간호사를 찾는 병원은 한둘이 아닙니다. 업무 구분에 아예 PA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이상급에서는 의사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 외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PA가 없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채용 공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약 김밥이라는 걸 판매한다고 광고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법 위반은 아니죠. 그 내용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갔으면 그게 법 위반인 거잖아요. 이런 비유처럼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바라볼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의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의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PA 간호사 채용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사윤리 위반이라며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PA 간호사가 잘못해서 숨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의사를 늘려 뽑으면 해결될 일이라지만 대학 병원조차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받는 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통과 여파로 2년여 만에 힘겹게 발을 뗀 의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4월에 끝나면 상급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위법성 논란이라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겨울의 막바지, 봄을 앞두고 기온이 오르면 등산객도 점차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해변기에서는 한겨울보다 더 위험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해변기 안전한 산행법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며 기온이 오르면 얼었던 곳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를 해변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늘진 곳에는 얼음이 남아있지만 양지 바른 곳은 얼음이 녹고 땅도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방시마다 얼음에 미끄러지고 얼었던 돌덩이가 굴러 내려오거나 산간 계곡에서 녹은 흙이 작은 산사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낮에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도 해변기 산의 복병입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등산객이 늘기 시작하는 2월,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폭증한 2021년에는 무려 800건을 넘었습니다. 사고 형태도 조난과 실족, 추락 등 등산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해변기 산을 오르려면 올바른 산행법을 숙지하고 등산용품도 철저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낙석, 미끄러짐, 저체온증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낙석주의 구간은 가급적 빠르게 지나가고 결빙 지역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젠, 등산 스틱을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끄럼 사고나 낙석을 피하려면 지정 등산로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지기 전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등산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산 가방은 무겁지 않도록 하되 비상식량과 물, 여벌옷, 상비약 등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휴대전화에 119 신고 앱을 설치하면 조난자의 위치를 구조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도 없으면서 안전한 핵융합 기술이 꿈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30년 뒤쯤에는 핵융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핵융합 발전이 과연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 우리나라는 이 기술 순위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핵융합이 핵이라는 용어 때문에 언뜻 듣기에는 좀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융합이랑 핵분열이 어떤 게 다른가요? 네, 핵융합과 핵분열은 모두 이 원자핵의 반응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핵은 합쳐질 때나 쪼개질 때 모두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핵분열인데, 이 경우에는 원자력으로 상용화가 이미 돼서 우리 사회 에너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핵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핵융합은요, 태양이 에너지를 얻는 원리인데요. 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원자핵을 합치는 이런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데 지상에서 이런 조건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획기적인 방식이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학자분들께서 이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장점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핵 분열도 마찬가지지만 핵 융합 발전은 연료나 반응물에 탄소 화합물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우려가 없습니다. 핵융합의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이것들이 지구상에 풍부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중수소는 바다에 많고요. 삼중수소는 바다에는 매우 적지만 이 땅에 풍부한 리튬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핵융합은 핵분열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분열 발전은 원료인 우라늄을 쪽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데요. 이 반응 후에 생성되는 물질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이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생태계의 안전한 수준까지 안정화되려면 수백 년에서 수만 년까지도 걸립니다. 반면에 이번에 다루고 있는 핵융합의 경우는요, 이 반응 후에 나오는 물질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보다 반감기가 짧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이라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재생에너지보다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핵융합 발전 상용화 시 예상 에너지 가격을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거로 볼 때는 재생에너지보다는 많이 싸고 거의 원자력 현재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외한 원자력 에너지에서 나온 가격보다는 조금 비싼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혹시 폭발할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핵융합을 어떤 폭발로도 연관을 짓기가 쉽습니다. 핵융합은 하지만 구조상 폭발은 어렵습니다. 이 핵융합 장치는 연료를 핵융합로가 아닌 별도의 저장 장치에서 계속 주입을 하는 형태라서 연료가 끊기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연료를 끊으면 된다는 게 기술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릴만 한데요. 그럼 이 핵융합 기술로 전력을 생산하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세계 각국은 2040년대에서 2050년대 핵융합 상용화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또 협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7개 주요국이 참여하는 국제인공태양 이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터의 진공 용기나 열 차폐 장치, 삼중수소 저장 공급 장치 등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K스타에서 이터에 도입될 자기장을 이용한 핵융합로를 미리 시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국의 핵융합 성과를 바탕으로 이터가 203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고요. 완공 후에는 이 핵융합이 과연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과가 이 이터 연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최 기자가 직접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가서 핵융합 장치를 보고 왔다고 했죠.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에 가서 직접 이 인공태양 안에도 들어가 봤었는데요.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치인데 현재 K스타 내벽을 뜯어내고서 다른 소재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K스타의 내벽이 탄소 소재였는데요. 더 강력한 텅스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서 K스타는 2018년에 최초로 플라스마 불꽃을 1억 도까지 가열한 데 이어서 2021년에는 1억 도를 무려 30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를 24시간 넘게 지속해서 구동하려면 1억 도를 100초 이상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기술 완성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1억 도의 300초 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벽 고체를 통해서 올해에는 1억 도를 50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서 2026년에는 300초 운전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 많은 나라들이 또 이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미국 연구팀이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투입된 에너지의 1.5배 수준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국제 인공태양인 이터나 우리나라 인공태양 K스타처럼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핵융합이 정말 우리 사회 에너지원이 되려면은 투입 에너지에 적어도 30배에서 40배 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이 처음으로 핵융합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네, 이터나 K스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기장 방식이 세계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더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레이저 방식은 에너지 지속 생산이 어렵다거나 레이저 비용이 비싸다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성공해서 이런 핵융합의 상용화의 길을 연다면 그동안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이 다방면으로 장비까지 개발해온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는 실용화에 조금 더 많이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 정부도 또 핵융합을 위해서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핵융합 실증로를 미리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실증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 핵융합 첫 번째 발전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증로 설계를 미리 완료해서 2035년에 이터가 에너지 생산에 성공하면 이 공사를 시작하고 2040년 말에는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50년에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구체화한 실증로 관련 내용은 실증로의 기준과 목표인데요. 먼저 실증로를 통해서 핵융합 전기 생산의 실증뿐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예측도 해보겠다는 거고요. 또 실증로를 통해서 최대 전기 출력이 500메가와트 이상이 돼야 하고 또 원료인 삼중수소의 유효 자급률이 1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성도 검증해야 하고 또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이 같은 실증로를 통해서 계획대로라면 이터가 2035년쯤에 핵융합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즉시 이제 이 실증로 짓는 이런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K스타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만큼 실증로 설계도 잘 돼서 이 핵융합 상용화의 선두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포함해 동물은 잠을 자면 뇌에서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청각 신경회로도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는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청각 신경회로 대신에 이 소리의 반응에 뇌를 깨우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광섬유를 통해 뇌에 빛을 쬐어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용 생지입니다. 이 생지가 자는 동안 주황색 파장에 빛을 쬐어 뇌 특정 부위의 기능을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은 각성에 관여하는 베네칙 시상액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면 중인 쥐에 녹색 파장의 빛을 쬐어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가 없어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한 것이 실제 잠용종 소리를 들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자는 동안엔 청각 신호에 반응하는 뇌신경회로가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그 잠잘 때 소리 자극을 들려줬을 때 어떤 신경이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청각신경은 자는 동안에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있는 신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베네칙 시상액 신경들이었죠. 연구진은 베네칙 시상액의 그리코라는 신경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베네칙 시상액은 뇌에서 감각 정보의 중개센터 역할을 하는 시상액의 일부로 주의력과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나 전기 자극 등의 방법으로 베네칙 시상액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면 각성 관련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뇌졸중은 환자의 75%가
팔이나 손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혹은 사고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어서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뇌졸중 발병 이후 신체 마비가 와 지난 9년간 왼팔을 움직이지 못했던 여성입니다. 최근엔 양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자르고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여성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고 자극을 줘서 팔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마비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척수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timulation turned on, they are immediately able to do things they couldn't do before, or at least to have more strength in their muscle. 지난해 스위스 연구진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이식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쥐 실험을 통해 해당 칩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과 유전자가 무엇인지도 밝혀냈습니다. And with this technology, we could access a broader region of the spinal cord in order not only to activate the leg muscles, but also the trunk muscles. 하지만 이 같은 전자칩 이식 기술이 환자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의 신경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자칩이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특정 마비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극을 어느 부위에 주어야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동물 실험을 먼저 시행해 얻어진 자료를 최근 들어서 사람에 적용해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에만 의존해야 했던 신체 마비를 고칠 수 있는 전자칩이 하나둘씩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복잡한 인간 신경계의 작동 원리가 밝혀져 본격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뜻하는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모형과 통신, 착륙장, 관제, 전용 호출 앱까지 선보이며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13시간을 날 수 있거나 또 사람을 포함해 무게 300kg까지 나를 수 있는 드론도 개발됐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앞바다 상공을 날아가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가덕도 신공항의 버티포트, 즉 착륙장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이 UAM 파일럿이 보조적으로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 AR 글래스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래스를 쓰면은 다른 UAM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대체 항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아시아 최대 드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심항공 교통 플랫폼과 통합 관제 시스템, UAM 모형은 물론 전용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예고한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 네트워크와 교통 관리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고 우리 컨소시엄 퓨처팀입니다. 퓨처팀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Q에는 전체 통합 인증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25년대에 성공적인 사업 런칭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해 300kg까지 싣고 날 수 있는 드론은 UAM으로 가는 징검다리. 최대 10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 드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3시간까지 비행하는 드론은 앞으로 UAM의 에너지원은 액화 수소가 될 것이란 점을 예고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액화 수소의 장점을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에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대형 디오라마와 전광판을 통해 나타내었고요. 내연기관과 배터리,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민군 겸용 수송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이런 최첨단 드론들은 하늘 위 교통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수요 감소가 예상됐던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챗GPT 열풍의 혜택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한 지 몇십 초 만에 인공지능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라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챗 GPT의 한계와 보안점까지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입력된 답변만 가능했던 챗봇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이어붙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HBM 기술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심포지움에서 챗 GPT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계 HBM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는 GPU 업계 1위 엔비디아를 포함해 고객사들의 주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정도로 기술 초격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도 HBM에 연상 기능까지 더한 제품을 양산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업황 전망 지수도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의 경우에도 현재 CPU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경기인 반도체 경기가 그나마 조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챗 GPT 열풍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까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5인분 떡볶이, 또 조금씩 덜어서 사는 샴푸와 같이 작은 소비가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환경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인지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집. 메뉴판 맨 밑에 3,000원짜리 0.5인분 떡볶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게가 2년 전부터 도입한 반인분입니다.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조금씩 나와서 다양하게 종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최근 이 메뉴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도 좋고 손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서울 관악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 쓰레기를 안 만든다는 이곳에 최근 손님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샴푸와 세제, 비누 같은 잡화부터 파스타와 후추 같은 식료품을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가격도 싼 편입니다. 완제품보다는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셨을 때 300g의 샴푸를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이유입니다. 1인 가구에 맞게 제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시중에 파는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사는 작은 소비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값이 싸서입니다.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량을 구매하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도 조금씩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고물가와 환경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경제 불황이고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기후 변화 같은 환경권, 생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소비가 유행한다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그만큼 고달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방값을 절약하는 대학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집집마다 담벼락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광고만으로 부족한지 하숙집 주인들이 직접 학교 입구까지 나와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 왜냐면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애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정동 서비스에 마련된 하숙집 안내센터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숙집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숙집의 위치와 하숙비는 물론 가족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하숙집까지 직접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숙촌이 좀 좋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외로움도 덜 타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서로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집보다는 훨씬 좋죠. 생활 해보면 좀 느끼거든요. 그건 해본 사람이 느끼는 건데. 아줌마, 저 하숙 그만둬야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대학가 주변의 하숙비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학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또 하숙비를 올라가는데요. 아줌마랑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싫고요. 룸메이트가 누굴지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부로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야 돼요. 깨끗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을 원하는 신세대들의 취향으로 대학가 하숙집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여성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자궁암은 주로 40,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자궁암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립암센터 자궁난수암센터 임명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자궁암에도 세부 종류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자궁암을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궁암에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란 그 자궁의 입구에 있는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암인데요. 대개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편상피세포암이고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80%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한 종류는 선암으로 약 10에서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자궁내막암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착상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생리를 할 때 떨어져 나오는 그런 조직이 자궁내막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암을 자궁내막암이라고 합니다. 그 자궁내막암은 조직 각종 특성에 따라서 자궁내막양 선암종, 또 유두성, 장액성 암종, 투명세포암, 또 점액성암 이러한 암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궁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먼저 자궁경부암은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감염이 있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관여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감염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감염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이 감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에 경부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흡연이라던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또 클라미디아 감염 등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궁암에 걸렸을 때 저희가 초기에 미리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을 텐데 이 전조 증상 혹은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질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반통, 또 요통, 체중 감소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바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입니다. 생리기간 외에 출혈이 있다거나 생리양이 증가하거나 폐경 이후에 출혈이 있다면 자궁내막암을 염두에 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궁암에 걸리는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22년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약 25만 건의 암이 새로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상피내암을 제외하고 자궁 경부암은 약 3천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암의 한 1.2%가 되겠고요. 여성암 중에는 10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시면 50대가 24%로 가장 많고 40대, 60대 순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자궁암은 또 어떤 진단으로 기준을 하는지 궁금하고 실제 또 진단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자궁 경부암과 내막암 모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외래에서 저희가 자궁 경부 세포 검사,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질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거나 수술장에서 원추 절제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라던가 MRI, 펫 등을 시행을 해서 이러한 그 질환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궁 내막암 경우에는 저희가 질식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자궁 내막이 비우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이라든지 샘플링을 시행을 해서 자궁 내막암의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암 수치라고 하는데 종양 표지자인 CA125라는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보조적인 진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궁 경부암은 크게 수술, 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또 면역항암요법을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개는 암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을 저희가 병기라고 하는데 이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또 암의 크기라던가 연령, 또 환자분의 전신 상태, 또 향후의 출산 희망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법을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에서 자궁 경부암의 전암 병변, 즉 암 전 단계로 나오게 되면은 원추 절제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하고 임신도 할 수가 있지만 친민성 자궁 경부암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치료를 이제 병행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병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혈행성 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 등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출산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 자궁암에 걸려도 임신 그리고 출산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궁 전체로 보게 되면 자궁 경부는 이제 입구 쪽에 해당이 되고 예. 여기에 이제 아주 국소적으로 침륜이 되어 있거나 저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 2cm 혹은 또 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 자궁 경부암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조직형이 어떤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예. 자궁 경부만 절제를 하고 자궁 체부를 살려서 저희가 가입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이나 조산 같은 경우에 위험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궁 경부를 좀 절제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는 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기가 좀 커지면서 자궁 경부 쪽에 이제 점점 임신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조산을 할 확률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자궁 경관의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자궁의 경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된다면 이 자궁 경관을 묶어주는 봉축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암 치료가 끝나게 되면 임신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상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시술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자궁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은 이제 다행히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의 전 단계에서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암성 병변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국가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2년 간격으로 자궁 경부 질세포 도말 검사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무료로 검사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국가암 검진 사업에 따라서 검진을 잘 받으시고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행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전암병변이나 암병변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접종을 잘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무료 접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과, 사과, 국가의 백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건전한 성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는데요.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생활에 있어서 콘돔 같은 차폐식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 경우에는 사실 비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드시지 않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적절한 운동을 병행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방을 하면서도 또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무료로 자궁 경부암에 대한 국가암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진단, 치료, 추적 검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의료진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런 주기는 좀 조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하실 때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생리 기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 생리 끝나고 한 열흘에서 20일 사이에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출혈이 있거나 냄새가 나는 등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출혈 여부에 상관없이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검사 48시간 이전부터는 성관계나 탐폰 사용, 또 질세척, 질내 약물이나 윤활제, 또 질피임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 검사의 정확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 성인 여성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 자궁암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문 보고서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임명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음 달 2차례 일어나는 올해 최대 행성쇼에 특별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과학관은 우선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금성과 목성이 근접해 두 행성이 거의 붙어 보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고 해설을 제공합니다. 또 다음 달 24일에는 달과 금성이 2019년 1월 2일 이후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되는데, 과학관은 저녁 7시부터 대면 관측과 함께 강연을 진행합니다. 관측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초음파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포항 공과대 연구팀은 유방 초음파 영상 등에서 병변을 나누는 기술을 적용하고 딥러닝 기법으로 악성 병변과 양성 병변을 학습한 결과 기존의 인공지능 진단 기술보다 더 정확하게 병변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양성 환자 7명을 5번 중 3번 꼴로 양성으로 예측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초음파 관련 진단 기술의 정확도를 능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자력 수출 통제는 핵무기 개발 생산 등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을 정부가 사전 검토해 허가 승인하는 활동입니다. 원안위는 또 원전 수주를 위해 기업이 고려할 요건을 안내하고 사업 수행 시까지 단계별로 수출 통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국내 과학기술 석학들이 마련한 성금 1,778만 원을 튀르키예 구호를 위해 튀르키예 한림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은 지난 2월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고 이메일 안내를 받은 한림원 회원과 또 임직원 134명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과 튀르키예 한림원은 2017년부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기존에 반도체에 활용했던 모든 전자기기를 전자피부 반도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피부는 미래를 다루는 영화의 주요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하죠.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 기술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전자피부에 대해서 신소재 공학자 오진영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